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이 항공 산업이 굉장한 한계에 봉착해 있고 위기에 와 있는데, 이에 대한 탈출구, 새로운 비전이 엄청난 큰 비전,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던 것에 정말 요만하다면 앞으로 열리는 산업은 두 팔을 벌려도 모자랄 정도로 큰 산업이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산업이 아직은 산업화 초기 단계여서 우리는 항공산업 후발국이지만 앞으로 열리는 이 산업은 선진국 대열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능력과 여러 가지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 사람의 창의력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이걸 모아가지고 정부가 추진하기 위해서 우주항공청이라는 걸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고, 사실 대한민국보다 못하다면 그렇지만 좀 더 뒤떨어지고 낙후된 나라도 우주항공청을 이미 갖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온갖 논리와 그 말 안 되는 걸로 뒷다리를 잡는 것은, 이것은 저는 그냥 그 기자를 오래 했으니까 기자적 입장, 다음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우리 청년의 희망과 미래, 이 꿈이 걸려있는 새로운 우주항공 분야를 발목 잡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지만 이 인간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열망하는 대로 세상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지금 반대하고 있는 분야는 이 지금 우주 분야가 이제 사실 항공보다는 우주에 이제 잡혀 있는 건데, 따지자면은 옛날 전동 타자기 써보신 분 계십니까? 전동 타자기 수준입니다. 근데 요즘 뭐 씁니까? 노트북 다 쓰시죠? 여러분들 그 전동 타자기를 내가 더 잘하고 나중에 노트북 하겠다, 이런 분 있습니까? 노트북으로 바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거기서 하고자 하는 것은 전동 타자기를 계속 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노트북을 쓰고 노트북에 디지털로 저장된 걸 공유도 하고 또 파일을 고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전동 타자기 한 걸 다시 그 지우는 걸로 해서 다시 하고 옛날 이 몇 장씩 겹쳐 가지고 찍고 하는 이런 걸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미래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심은 해도 되지만 의진을 갖고 이런 내용들을 많은 분들에게 퍼뜨리고 공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집중해야 됩니다. 안심은 하지만 마음을 놓으면 안 됩니다. 자, 우리 항공산업은 아주 중요합니다. 일단 보시면 국가전략산업이다, 고부가가치산업이다, 기술집약산업이다, 장주기산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가전략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항공기를 갖고 있고 우주선을 갖고 있으면 국가 위상이 올라가겠죠. 그죠? 바다를 지키려면 하늘을 먼저 지켜야 되고, 또 국토를 지키려면 바다가 있어야 되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높은 힘인 항공 위성이 이 우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위상, 안보, 방산 수출, 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대개는 정부 주도로 이 산업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은 여기에 정부가 많이 투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고부가가치 산업인데, 일단 이 항공산업은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높고 고용 수준도 좋고, 또 한 번 들어가기만 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형 지식 기반 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하늘을 나니까 기술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기술 집약 산업입니다. 최근에는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이렇게 해서 다른 산업과 융복합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이제 발전하고 있는 게 요즘 추세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장주기 산업, 어려운 말인데 주기가 길다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투자를 하는데 오랫동안 투자를 해야 되고, 대신에 투자하고 나면 오랫동안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장주기 산업, 의지를 갖고 인내력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된다. 20-30년간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20-30년간 계속 수익이 나온다는 거죠. 사실은 되게 좋은 겁니다. 부가가치 비율을 보시면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 항공은 48%, 나머지는 자동차는 28%, 훨씬 높은 거죠. 부가가치율이 굉장히 높아서. 그래서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주항공 산업의 중조성, 요즘에 이제 이 두 번째 중요성의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많은 4차 산업혁명 등 많은 기술이 발전하고 탄소 배출 규제되고 이렇게 하면서 막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친환경 기술로 이제 저 문제는 탄소죠. 탄소 배출인데 여러분들은 맨날 타고 다니시는 그 항공기가 배출하는 탄소량이 이 지구 전체 우리 인류가 배출하는 거의 2.5%를 차지한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저도 이 데이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항공기가 배출하는 게 2.5%나 될까? 석탄 발전소도 있고 많이 있는데 2.5%나 됩니다. 그래서 저걸 줄여야 되는 게 지금 숙제입니다. 그래서 수소니 뭐 전기니 이런 걸로 이제 바꾸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항공기는 대표적으로 그 다품종 소량 생산입니다. 산업입니다. 뭔가 하면은 말이 좀 어려운데 항공기 부품이 몇 개쯤 될 것 같습니까? 종류가 보통 20몇만 개, 30만 개 됩니다. 근데 항공기를 뭐 자동차처럼 수백만 대씩 만들고 그렇지 않죠. 대개 보면은 뭐 수백 대 정도 생산하고 잘해야 뭐 1000대 뭐 이런 정도인데 성공한 게. 그래서 이 항공기는 대표적으로 다품종 소량 생산 산업입니다. 다품종 소량이란 말은 이 부품들, 이 원자재가 굉장히 종류가 많고 복잡한 공정을 거쳐서 이 공정 중간에 있는 걸 제공품이라고 하거든요. 이 제공품도 굉장히 종류가 많아가지고 다루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거죠. 노동 집약적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근데 이제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스마트 팩토리, 첨단 생산 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 숙제입니다. 제가 이제 사천 창원 이쪽에 있는 우리 항공업계의 분야를 이렇게 바꾸려고 지금 두 번째는 이제 뉴스페이스가 이제 우주항공이 새로 도래되고 있는데, 이 뉴스페이스는 뭔가 하면은 그동안 우리 이제 누리호를 발사하고 뭐 달에 가고 하는 이런 것들은 국가 주도 우주 개발 계획입니다. 국가 주도. 국가 주도 우주 개발 계획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이 돈은 무한정 들어가고요. 기간도 끝도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보면 보잉이나 록히드 마틴 이런 데는 일부러 사업을 끝을 안 내고 계속 연장을 하면서 기업의 이익을 취득합니다. 이게 과거 나사, 미국에 있는 우주항공국, 우리 우주항공청, 우리 카사라고 하려고 하는데 나사를 따가지고 이 나사의 돈이 무진장 들어갔죠. 그래서 과거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거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걸 국가 주도 우주 개발 계획을 그런 기존에 하던 걸 갖다가 새로운 스타트업에 맡기자 이래가지고 완전히 계획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보잉이나 록히드 마틴 같은 세계적인 항공우주 업체가 벙 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새로 나와가지고 완전히 계획을 혁신을 시켜버린 거죠. 여기에 전 세계 우주 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정말 난리 법통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사실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하는 이쪽에서는 옛날 이미 다른 나라에서 다 버리고 있는 걸 계속 하자는 겁니다. 그게 현실에서 참 답답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뉴스페이스, 민간 스타트업을 해서 경제 개념을 가지고 산업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뉴스페이스입니다. 이 뉴스페이스가 지금 이제 앞으로 우주 산업의 대세를 가를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6G 위성통신, 6G는 위성통신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민간 재발 그걸 많이 쏴야 되니까 한 번 쏘고 뭐 다 버리고 이거 안 되고 1단 로켓이 이제 이 발사체 60% 전체 원가의 1단 로켓이 60%를 차지하거든요. 이 60%를 다시 쓰자. 그래서 재사용하면은 뭐 아무래도 원가를 세이브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우주 자원 개발, 관광 뭐 등등 이런 게 이제 좀 이따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제 또 패러다임이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신개념 공중교통인데 미래 항공 모빌리티라고도 하고 AAM이라고도 합니다. AM은 Advanced Air Mobility인데
처음에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UAM으로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죠? UAM. UAM은 어반 에어 모빌리티입니다. 도심 미래 항공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성능들이 떨어지고 이러니까 도시 안에밖에 못 움직이겠다 해서 UAM을 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기술이 발전하고 해가지고 도시간도 가능하네. 그래서 Regional Air Mobility RAM이라는 개념이 또 나왔어요. 그럼 그러지 말고 합치자 해가지고 UAM과 RAM을 합쳐서 AAM 이렇게 썼는데 지금은 AAM이라는 용어가 됐습니다. 세계 항공 제조 산업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사실 2019년도는 참 잘 나갔습니다. 잘 나갔죠. 그러다가 코로나가 왔습니다. 코로나가 오니까 일단 놀러 다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행을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비행기가 못 날아다니는 거죠. 2019년에 그렇게 경기가 좋았는데 여행을 안 가니까 비행기가 못 다니니까 당연히 얻어낸 것들을 다 캔슬하거나 안 되는 거죠. 완제기를 생산하지 않으니까 그 부품업체들은 다 죽는 거죠. 그죠? 경기가 좋았을 때 시설 확장을 했는데 경기가 갑자기 죽어버리면 확장하기 전보다 손해가 더 큰 겁니다. 시설 확장했던 이자 다 내야 되죠. 보통 아닌 거죠. 그리고 코로나 때 제가 사천에 있는 우리 업체들 다녀보니까 직원이 300명인데 100명은 퇴직하고 예를 들면 택배 이런 것들 나가버리고 그리고 100명은 고용노동부 이런 데서 주는 돈을 가지고 막 그냥 집에서 쉬어라 교육이나 받고 그리고 100명 가지고 이제 회사를 공장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더라고요. 정말 어렵게 그 기업 오너들이 힘들게 유지해 왔던 겁니다. 그러고 이제 지금 좀 21년부터 조금 23년부터 좀 살아나는데 앞으로 2030년이 되면 지금의 한 2배쯤 가까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게 평균적으로 잡으면 거의 한 7% 가량씩 계속 고도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전망이 좋죠. 그리고 이와 함께 이제 요즘에는 이제 MRO 시장, MRO는 뭔가 하면은 비행기를 이제 정비도 하고 수리하고 개조하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오래된 여객기를 화물기로 바꾸는 이런 수리 사업 같은 거, 이런 개조 사업 같은 건 대표적인 MRO고요. 아까 말씀드린 무인기, 또 거기에다가 이제 새로운 IT, 전자, 배터리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요즘에는 다시 또 비행기 안에 이제 스마트 캐빈이라 해서 그냥 멍하게 이 벽만 보고 가는 게 아니고 OLED입니까? 그런 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이 정보들을 볼 수 있는 그렇게 막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들. 근데 이제 마지막에 군용기는 이제 그동안 둔화세였는데 국제 정세가 지금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벌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가 이스라엘 침공했죠. 이래가지고 앞으로 아마도 2025년부터 한 15년, 20년 동안은 전 세계가 안보가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져서 이걸 이제 이 정치 외교적 용어로 복합적 지정학 위기가 옵니다. 굉장한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KF-21을 이제 개발해가지고 시험 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 수출 많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KF-21이 스텔스 전투기가 아닌 것 중에서는 제일 낮고 한국의 품질, 생산력, 그리고 이제 우리 공군에서 쓰는 이 운영 능력 이런 것들 보면서 많이 살 겁니다. 그래서 KF-21도 많이 팔릴 것이라 해서 앞으로 주요 시장을 형성할 가능성이 큽니다. 민항기 외에도 국내를 이제 들여다보죠. 국내 생산은 과거에 연간 평균 5.2%쯤 성장을 했고 10년간 57% 성장했다고 이제 데이터가 되어 있고 작년 기준으로 6조 1천억 원, 47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생산이. 수출은 거의 한 50%, 49% 성장했는데 작년 기준으로 20억 달러, 2조 6천억 원 했고 고용은 연 4%, 사실 저도 굉장히 높은 겁니다. 다른 업종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22년 기준으로 15,000명 정도 이렇게 종사하고 있다. 근데 사실 저게 15,000명이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이 항공 선진국에 비하면 프랑스 같은 데는 우리의 10배쯤 되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2030년에는 지금보다 약 2.5배쯤 늘어서 15조, 35년에는 4.5배쯤 26조 원으로 늘어나겠죠. 자, 그런데 미래 전망은 정말 무지개 색깔입니다. 승량도 많이 하고 매출도 많아지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럼 우리는 과연 저를 감당할 수 있을까? 수요는 계속 뭐 살아 놓는데 우리가 계속 팔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들여다봤습니다. 이런 겁니다. 생산 환경, 코로나19 이후로 물량 정대와 동시에 물량이 증가해서 계속 물량은 많아지지만 인력 고용난이 심각합니다. 협력업체와 부품 생산에 굉장히 위기에 몰려 있고요. 그다음에 원가 압박, 완제기를 만드는 원청업체들이 계속 원가를 다운시켰습니다. 인건비도 올라가는데 자재비도 올라가는데 납품하는 단가는 낮추라는 겁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죠, 그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만 요구하는 게 아니고 다른 모든 나라의 이 OEM식으로 하는 나라에게 다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린 그들과 또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협력업체들은 원가 절감에 지금 막 온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죠. 그리고 생산성도 계속 높여야 됩니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가 이걸 무지개 비춰서 저쪽에 뭐 이제 솔직히 좀 쉬운 말로 돈은 보이는데 내가 저 돈을 벌러 산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 뭐 이게 이제 지금 걱정입니다. 그 굉장히 한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 수준 편차는 국내 항공 기술은 선진국 대비 한 80%, 굉장히 높은 80%는 거의 가까이 간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핵심 분야는 아직 좀 미약한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기체 구조물이라든지 항공 전자 전기, 사실 저 분야도 우리가 꽤 올라가 있는데, 저거는 이제 우리가 80%고, 항공기 자체, 민항기 체계 설계, 엔진, 그리고 소재, 이 분야는 아직은 저갑니다. 엔진은 이제 뭐 전 세계에서 엔진 만드는 나라가 몇 개 나라는 될 것 같습니까? 4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미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4개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전투기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갖고 있는 함재기, 항공모함에 타는 게 있는데 거기에 끼워 가지고 썼어요. 했는데 이 요구 성능 대비 80%좀 밖에 안 나와 가지고 떠다가 바다에 빠졌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느냐, 러시아에서 옛날에 수입했던 전투기 엔진을 빼서 거기 끼워서 썼습니다. 어려운 겁니다. 아직은 제대로 못 만들고 있거든요. 그만큼 엔진은 어렵고요. 엔진에 들어가는 소재는 절대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대개 뭐 180개쯤 된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68개 정도는 정말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데 엔진 소재 개발에만 2조 원쯤 든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정말 엔진만 만들면은 굉장히 응용해서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항공기를 많이 만들지 않다 보니까 항공기 소재, 나머지 소재를 우리가 만들 수 있지만 규모의 경제가 안 돼서 개발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재 분야는 아직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정 상황. 저는 이게 이제 그 사천에 있는 우리 업체들 쭉 다니면서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업체 이 재정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 코로나 타격을 받으면서 더 나빠진 거죠. 그리고 또 뭐 보잉사 비행기 떨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타격을 더 받아가지고 평균 이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는 적자라는 말입니다. 기업은 적자를 내면 절대 안 됩니다. 적자를 내는 순간 신용등급 떨어집니다. 그래서 신용등급이 BB-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금융 지원을 해주려고 해도 사실 은행에서 거부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신만희 본부장하고 이제 우리 산업부 등등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이번에 이제 금융 지원을 잘 해주고 있는, 잘 진척되고 있습니다. BB-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국가적으로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하고 있는데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항공기를 왜 못 만들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 제가 보니까 항공기는 선진국들의 거대한 카르텔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 몇 년도에 날린지 압니까? 1903년 12월 달 그 미국 동부에 보면은 키티 호크라고 하는 해안에서 날렸어요. 그리고 1909년도에 파리 여쇼가 1회가 열렸습니다. 파리 여쇼. 1909년도에 대한민국은 어땠을까요? 1910년도 한일합방이 있었던 해입니다. 그죠? 1905년 을사학 능력이 있었고, 뭐 그 시기에 선진국들은 이미 비행기를 만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몇 년쯤 뒤졌을까요? 우리는 항공기를 만든 것보다는 항공기 부품을 깎은 게 1980년대 초중반쯤부터 깎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뒤졌는데 그때 우리가 항공기를 개발해서 만든 게 아니고 OEM식으로 그 수줍하면은 거기서 딱 사양을 주면 그게 맞춰서 깎아서 납품하는 그걸 80년대부터 한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엔 한 70년 이상 후발국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느냐? 열심히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고 반도체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조선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항공기만은 왜 못 만드는가 하면 그 1910년 전후부터 선진국들이 만든 항공기를 만든 그 선진국들이 자기들이 만든 게 표준이 되고 인정체계가 다 된 겁니다. 인정체계 아시죠? 항공기는 비행기가 떨어지면 다 죽으니까 그래서 이걸 인정체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잘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소재부터 부품, 장치, 기체, 설계 모든 게 다 인정체계입니다. 일본이 20몇 년 전부터 해가지고 몇 년 전에 90인승 민항기를 개발했어요. 2008년부터 개발했는데 얼마가 들었냐면 10조 원 들었어요. 10조 원. 10조 원 들어가지고 시제기를 만들었어요. 드디어. 만들었는데 인정을 받는데 저거 해가지고 일본은 내수에 한계가 있으니까 미국도 수출하고 유럽도 수출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의 인정체계, 유럽의 인정체계 뭐 이런 걸 받아야 되거든요. 인정체계 인정을 받는데 얼마가 드느냐? 10조 원이 드는 겁니다. 개발비만큼. 그러면 10조 원 해서 개발하고 10조 원 들여서 인정을 받고 그렇다고 팔릴 가능성이 있느냐?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느냐? 저 10조 원짜리 시제기 몇 대가 박물관으로 그냥 갔습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가 완제기를 만들 수 있을까? 개발. 우리도 뭐 개발하려면 할 수 있겠죠. 뭐 10조 원 들여서 할 수 있어요. 근데 못 팝니다. 인정받는데 또 10조 원 이상 들어야 되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항공산업은 후발국이고 거기서 참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가 하면요. 얼마나 이게 참 비정한가 하면 본래 이 항공선진국에 독일하고 일본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들이 2차 대전에서 패전국이 됐잖아요. 패전국이 되니까 항공선진국들이 항공기 못 만들게 했어요. 지금도 후발국입니다. 그런 일본이 사실 2차 대전 태평양 전쟁 때 전투기를 엄청나게 만들었거든요. 제로기 만들고 뭐 했는데 10조 원짜리 시제기를 박물관으로 보내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항공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가 압박은 받죠.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부품 장치들을 OEM 방식으로 우리가 생산하는 게 항공 제조업체들의 일이거든요. 근데 OEM이란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발 옛날에 참 잘 만들었죠. 만들어가지고 국내에서 신발 생산합니까? 안 하죠. 동남아 이런 데 다 보냈잖아요. 왜 그럽니까? 인건비 때문에. OEM의 특징은 원자재값 똑같죠. 똑같아요. 저 소재값 다 똑같거든요. 그러면 생산 시스템 비슷합니다. 남는 거는 인건비예요. 근데 우리 지금 인건비, 우리 GDP가 얼마입니까? 35,000불쯤 됩니다. 우리가 5년 후에 4만 불, 5년 이내에 4만 불이 되면 우리 인건비 수준이 선진국의 가거나 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항공업체를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남았느냐? 저는 잘해야 5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5년 있으면
도산한 업체들 부지기수로 나옵니다. 이거는 뭐 불보듯 뻔합니다. 만들어봐야 손해인데요. 원자재 같은 가격에 사죠. 그렇다고 원자재를 우리가 개발해서 만든 것도 아니죠. 생산 시스템, 제가 보기에는 여기 생산 시스템이 어떤가 하면 90년대 또는 2000년대 초반의 생산 시스템이에요. 제가 이 석사 박사를 생산 관리를 했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가지고는 인건비가 이제 올라오는, 만들어서 남는 것도 없지만 그 인건비 받고 여기 일하러 오지도 않습니다. 노동력 구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될까? 하여튼 그런 한계 우리는 이미 봉착했고, 그 한계는 5년 이내에 온다는 겁니다. 굉장히 빠르게. 그러면 이제 뭐 원청 회사들, 보잉이나 에어버스나 이런 회사들은 여기다 수주 주는 게 아니고 동남아, 인도 이런 데로 다 돌립니다. 이게 큰일입니다, 큰일. 그런 게 이제 조만간 발생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돌파구가 필요하다. 뭐 한계만 있다, 우리가 어려움만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죠. 우리는 뭔가를 딛고 넘어가야 되는데, 다행히 돌파구가 두 개가, 아까 처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개가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빨리 접수를 해야 되겠다, 빨리 우리 산업을 가져와야 되겠다. 이게 그 다음 논점입니다. 돌파구. 지금 항공 모빌리티, 미래 항공 모빌리티인데, 뭐 차와 비행기 따로따로 왔는데 이제는 합쳐지려는 분위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도심항공 UAM, 지역항공 RAM, 지역간 항공 합쳐서 AAM.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2040년까지 시장이 약 2천조 원, 1970이니까 2천조 원쯤 되는 시장이 열린다고 합니다. 세계적 전문가들이 저렇게 보고 있습니다. AAM은 이제 모빌리티인데, 엄밀히 말하면 그 기체 자체는 AAV라고 합니다. Advanced Air Beacon. 근데 이제 복잡하니까 그냥 AAM으로 통칭하고, 그러면 이 종류는 뭐 PAV 개인용도 있고, 드론 택시도 있고, eVTOL 수직이 착륙, 전기 동력을 하는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전기에다가 그 제너레이터 모터를 달아가지고 이제 하는 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어쨌든 다 합쳐서 AAM이라고 한다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보면, 자, 이게 얼마나 큰가 하면요. 현대 정의선 회장이 앞에 조그만 것이 있어서 안 보여서 제가 말씀드리면, 정의선 회장이 얼마 전에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현대 자동차의 50%는 자동차를 하고 30%는 AM을 하고 20%는 로봇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현대 자동차 입장에서는 내연기관이 없어지니까 내연기관과 관련된 협력업체는 다 없어지는 겁니다. 큰일 났죠. 그래서 그 30%를 AM 만드는 데 보내겠다는 게 현대 자동차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게 열리는데도 불구하고, 더구나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가 하면, 뒤에 나온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은 앞으로 10년에서 15년 후 그 사이에 대한민국 상공에 한 400만 대 정도가 날아다니게 됩니다. 400만 대. 이 항공기는 몇만 대가 아니고 몇백 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거는 400만 대가 날아다니면 1년에 몇 대씩 만들어야 되는가 하면 매년 3, 40만 대를 생산해야 됩니다. 거의 대량 생산에 가까운 거죠. 대량 생산에 가까운 겁니다. 그게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이 생태계를 가지고 3, 40만 대를 생산할 수 있을까? 저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현대에 있는 협력업체가 한 30%가 AM으로 들어오면 생산 능력은 시스템은 여기보다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 항공 경험이 전혀 없죠. 매년 3, 40만 대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미래를 먹거리에 가장 중요한 건데, 저게 왜 가능한가 하면, 항공기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잊어버렸을 수 있는데, 항공기 부품은 30만 개지만 저거는 3만 개 정도밖에 안 되고, 저게 들어가는 것들은 우리가 아주 잘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잘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너무 잘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해외에서는 이제 뭐 조비라든지
중국의 이항, 독일 볼로콥터, 미국엔 저 말고도 몇 개가 더 있는데 하여튼 이런 데를 막 개발하고 있습니다. 곧 나옵니다. 이제 몇 년 뒤에는. 현대자동차나 하나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미국의 법인을 만들거나 미국 법인에 투자해서 미국 기술로, 미국 인증체계로, 미국 생태계로 생산해서 해외에 팔겠다는 겁니다. 저게 이제 나중에 한국에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한국에 들어오려면 한국 인증체계를 또 통과해야 되거든요. 보통 일 아닙니다. 우리 생태계와 당장은 연관성이 없고 미국에 있는 생태계 그걸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 답답했으면 저 회사들이 저렇게 했겠냐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제 현대에 있던 개발하는 개발자 몇 명이 독립해가지고 우리는 오로지 국산 대한민국 자본으로만 가지고 AAM을 만들겠다고 플라너를 만들었어요. 해외에서 투자하겠다는데 투자를 안 받고 있어요. 국내 투자만 받겠다. 이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 국토부는 이제 이런 환경을 미리 이제 조성이 되면은 어떻게 될까 사실상 시뮬레이션 차원에서 그냥 초보적으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KUM 챌린지, 그랜드 챌린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기에 들어가는 기체는 그 항우연이 오래전에 만들었던 1인승짜리 딱 한 종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해외 업체하고 컨소시엄에서 하는 겁니다. 국산 거 없습니다. 근데 1인승 항공우주연구원이 1인승을 만들었지만 1인승 가지고 되겠느냐? 2인승도 개발해야 되고 5인승도 개발해야 되고 20인승도 개발해야 되고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핵심이 이제 2인승 또는 5인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승용차 몰고 다니는 거 보면 뭐 4명, 5명 태우고 다니는 차 별로 없잖아요. 되게 1명 아니면 2명 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2인승이 많이 나올 건데 2인승의 가격이 얼마나 되느냐? 저게 많이 생산되면 1억에서 1억 5천 정도로 떨어질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뭐 외제차 많이 타고 다니시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대부분 많이 살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는 또 우리 GDP가 더 올라가니까 굉장히 많이 삽니다. 그런 이제 분위기인 게 요즘 현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25년쯤에 초기가 미래항공 AEM 초기가 이제 초기 상태로 진입이 되고 버티포트라는 말이 나오는데 버티포트는 뭔가 하면은 저게 이제 항공기니까 어딘가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수직이 착륙을 거의 하니까 내리면 거기에 이제 내려서 다른 지상 수송 시스템이랑 운송 시스템 연결해야 되겠죠. 자기 차를 타고 세워놓고 그 AM을 타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그 차 타고 가거나 또는 전 지하철 타고 와서 그 AM을 타고 다른 데 일보러 가거나 이렇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워낙 많이 다니니까 그 안에 이제 거대한 쇼핑몰 같은 게 또 생기고 이 굉장히 종합적인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버티포터 이제 그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25년에는 4개쯤, 30년에는 24개, 그 다음에 나중에는 성숙기에는 52개쯤 생긴다고 봅니다. 저게 이제 뭐 서울 같으면은 뭐 잠실 나루트라든지 뭐 마포 나루라든지 여의도라든지 이렇게 이제 쭉 강변 따라서 사람 밀집 지역이 좀 덜한데 이렇게 저기 생기겠죠. 저게 말하자면 교통 시설이 또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 땅에 하늘에 3,400만 대, 나중에 더 많아지겠죠. 그렇게 많이 날아다니는데 우리가 수입할 수는 없는 일이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만들어야 됩니다. 저거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소재도 개발하고 부품도 만들고 장치도 만들고 기차도 만들고 다 해야 됩니다. 그 숙제가 어디 있느냐? 개발하는 것은 이제 정부가 하는 뭐 일부 큰 기업체에서 할 수 있겠지만 전국적 생태계가 이제 구축이 될 겁니다. 국내 항공산업을 새롭게 도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주산업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우주산업은 인간이 우주 공간에 누가 제일 먼저 나갔죠? 유리 가가린, 소련. 몇 년도입니까? 1961년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제 깜짝 놀랐죠. 그걸 스푸트니크 충격이라고 이제 하는데, 그 케네디 대통령이 이제 큰일 났다.
우주가 뺏기게 돼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막 우주 개발을 막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아폴로 11호를 발사하죠. 어디로 갑니까? 달에 가죠. 몇 년도입니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거든요. 1969년도입니다. 69년도에 제가 그때 우리 가회 선생님한테 우리 담임선생님한테 가회를 했는데 선생님 댁에서 가회 배우다가 라디오 들었어요. 다들 이제 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아폴로 11호 앉았다고 뭐 했는데 닐 암스트롱 달을 밟았죠. 우리도 이제 달에 가보자 해가지고 이제 그 나로 쏘고 누리호 쏘고 했죠.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듭니다.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오로지 기싸움이거든요. 국가끼리 기싸움이에요. 기싸움은 어떻게 됩니까? 이겨야 됩니다. 그거 뺏기면 국민이 막 전부 다 사기가 다 떨어집니다. 우리 축구 싸움에서 지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돈이 아무리 넣어도 이겨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기업들은 잘 활용하는 겁니다. 이른바 이제 원가 가산제라고 합니다. 그거를 원가 가산제. 시간을 무한정 끌고 돈도 많이 들고 월급도 많이 받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원가를 이익을 보장해 주라. 8% 보장해다가 요겁니다. 그래서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는 자기들 사업 안 되는 거 있으면 국가 사업을 우주 사업을 질질 끌면서 그걸로 밑에 깔아놓고 다른 사업을 하는 겁니다. 예산 낭비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게 현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 사람 원래 뭐 우주 전공도 아닌데 이 사람은 뭔가면은 언젠가는 지구에 뭐가 떨어져 가지고 파괴되거나 지구 환경이 파괴되거나 뭐 어떤 또는 AI가 이제 어느 날 AI가 이제 너무 머리가 좋아져 가지고 히스토리를 공부했는데 뭐 도덕적으로 공부를 했는데 인간이 살아온 히스토리를 보니까 도덕적인 룰과 전혀 다르게 우리 살아왔잖아요. 그죠? 보면 맨날 전쟁하고 사람 죽이고 뭐 남 땅 뺏고 뭐 이렇게 해왔죠. 그래서 AI가 어느 날 생각하는 겁니다. 지구 플러스 사람한테 묻는 거죠. 자기를 만들어준 사람한테. 지구 플러스 인간이 지구를 계속 생존하는데 좋겠습니까? 지구 마이너스 인간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날이 와요. 묻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지구가 지속적으로 가는데 인간은 불필요하다. 인간을 제거하기 시작하죠.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한 몇십 년 후에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제 혹성 탈출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때를 대비해서 화성 또 다른 뭐 항성계 이런 데 이제 가야 된다. 이제 이 꿈을 갖고 일론 머스크는 갖고 우주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막 우주선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기업들이 이제 뭐 옛날 나사, 지금 나사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옛날 나사식으로 국가 예산을 마구마구 탕진하면서 쓰고 있거든요. 나는 이렇게 못한다. 나는 딱 계약해서 요게 맞춰서 하겠다. 요 듀 데이트에 딱 맞춰. 이렇게 이제 막 사람들 막 쥐어짜면서 잘못하면 잘라버리고 또 사람 데려와서 또 시켜서 어겨나면 또 잘라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진짜 피가 터지게 싸워가지고 만든 게 개발한 게 멀린 엔진이라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지금도 아마 누리호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연료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산소가 내려가고 뭐 이래 들어가는 연료관들을 거기다 보면 중간에 리벳도 있고 볼트 너트로 잠궈 놓은 것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걸 오래 써가지고 이미 검증이 된 부품들도 있어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의문을 제기했죠. 거기에 왜 굳이 이미 다 확인된 내용인데 그걸 왜 볼트 너트로 조이느냐. 볼트 너트가 얼마나 무거운데 볼트 너트 조이려면 볼트 너트 조인 그 접합 그것도 무겁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그걸 한 통으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디자인 막 바꾸기 시작합니다. 하면서 가격 경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로켓을 쏴가지고 다시 1단 로켓을 내려서 또 쓰는 겁니다. 근데 일단 로켓 전체 값에 1단 로켓 값이 60%를 차지합니다. 그 60%를 세이브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이제 식으로 이제 막 한 거죠. 그래서 과거에
아폴로 11호 하던 그 옛날 나사 시계로 1kg짜리 물체를 우주에 내보내려면은 미국 같으면 43,000불쯤 든답니다. 우리 누리호 방식으로 하면 28,500불 들어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한 스페이스 X가 한 펠컨 9은 뭔가 하면 멀린 엔진 9개를 뭉친 걸 펠컨 9이라는데 그걸로 쏘면은 1,650불 드는 겁니다. 경쟁이 됩니까, 여러분? 20분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그 오바마 대통령이 앞으로 그 우주 정거장에 공급하는 모든 운송을 스페이스 X에 맡긴다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그때부터 미국은 이제 대변혁이 이루어집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던 방식을 올드 스페이스, 민간 스타트업들이 하는 걸 뉴 스페이스라고 그럽니다. 이해가시죠? 그럼 우리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올드 해야 됩니까? 뉴 해야 됩니까? 뉴로 가야죠. 지금 우주항공청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 하자는 겁니까? 올드 하자는 거죠. 올드 하면은 여러분들 내는 세금이 다 어디로 갑니까? 그리 가는 겁니다. 다 낭비되는 거죠. 전 참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 국민은 저도 세금 많이 냅니다. 그래서 그건 참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상업 목적으로 산업적 마인드로 시장을 개척하고 경제적으로 저비용을 해서 가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창의적 마인드, 효율적으로 혁신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안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죠. 자기 현재 이익과 연관되니까. 현재는 그래서 이제 우주라는 개념은 과거에는 정치와 외교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경제의 대상이다. 그래서 이제 우주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테슬라 이런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이고 막 그 투자를 하고 있죠.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쏘아 올리는 걸 업스트림이라고 하고 쏘아 올린 걸 가지고 서비스 산업 하는 걸 다운스트림이랍니다. 쏘아 올리는 게 1이라면 그 밑에 서비스는 그게 9배, 10배가 됩니다. 근데 쏘아 올린 게 없으면 적어도 없죠. 서비스 나머지 10배가 안 생기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근데 우리 쏘아 올리는 것 자체를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우주 산업은 2040년 되면 5천억 달러쯤 되고 계속 늘어납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우주 산업,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보면은 우리 우주 산업하는 이 우주 경제가 총 3조 2천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그런데 이제 또 우리 그 국가 목표는 2045년까지 우주 산업을 10대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으로 하고 세계 시장의 10%를 점유하겠다. 아니 지금 3.2조 원 하는데 어떻게 만듭니까? 이해가십니까? 저 정도 하려면 지금 우리 우주 예산이 7천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엄청 많은 것 같죠? 0.7조 원이거든요. 앞으로도 뭐 한 5, 6년 지나도 2조 원이 못 갑니다. 그렇게 투자해 가지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계획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저걸 가지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7천억 투자해서 앞으로 또 뭐 그 겨우 2, 3조 투자해서 어떻게 시장을 선점하겠느냐. 투자를 더 해라. 혁신을 시키라.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력도 정말 그 기업 수도 있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5,580개인데 우리는 61개밖에 안 됩니다. 일본만 해도 우리의 3배입니다. 우주 산업 기업이. 인력도 미국은 17,000명, 우리는 1,000명. 일본만 해도 우리 1.5배.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사실은 이 우주 산업이라는 게 되게 빨리 안 들어오죠, 그죠?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분류를 해보니까 정보통신은 위성통신입니다. 위성으로 통신하는 겁니다. 현재 무궁화위성은 몇 킬로 상공에 되어 있습니까? 35,000킬로. 그런데 저궤도 통신위성은 500km 상공에 되어 있어요. 차이가 뭔가 하면은 전파의 강도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무궁화위성에서 보내는 그 전파 강도보다 500km 상공에 떠 있는 전파 강도가 70분의 1로 떠 있으니까 70의 제곱만큼 강한 겁니다. 4900배 강한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저거는 아무리 지하에 가도 다 터집니다. 터널 들어간다고 전화가 지직거리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위성을 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갖고 있는 휴대폰 있죠? 휴대폰. 이건 다 지상 중계기 위주지 않습니까? 근데 위성을 하니까 해외 갈 때 로밍 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깊은 산속에 가도 다 터집니다. 근데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저게. 일론 머스크 하는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가 이제 어떤가 하면 2027년까지 12,000개쯤 위성은 통신위성을 발사합니다. 적게도 500km 적게도 통신위성을 발사합니다. 중국은 거왕 프로젝트, 국망 한자로 프로젝트에서 25년까지 13,000개를 쏘아 올립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스타링크가 B2B만 했습니다. 뭐 선박, 비행기, 항공기 이런 데만 하다가 이제는 이제 B2C를 한다는 거예요. 개인한테 제공한다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 때 저게 다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SNS가 막 터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게 되면은 이제 내년부터 아이폰 14, 애플에서는 아이폰 14에 그걸 가지고 위성 통신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한다는 것이고, 일본에는 6만 원에서 7만 원 사이, 6만 원대에 한 달 통신료가 6만 원대에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삼성 휴대폰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들어옵니다. 100% 들어옵니다. 조만간 들어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러고 이제 저게 우리 정부가 허가해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휴대폰 바꿀 때 위성통신 되는 걸로, 앞으로 지금 150만 명, 가입자가 150만 명인데 2, 3억 명으로 확대되면은 회원이, 가입자가 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습니까? 5만 원대로 더 떨어지고, 이러면은 여러분들 중에 상당 부분은 스타링크에 들어갈 겁니다. 근데 중국은 샤오미 훨씬 휴대폰도 싼 데다가 위성통신 할 수 있는 걸 해가지고 값도 더 싸게 해서 집에 들어올 겁니다. 3만 원대 들어오면 여러분들 위안화로 샤오미 고왕에다가 인터넷으로 가입해서 돈 그쪽으로 내고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동통신 어떻게 됩니까? 한 1000만 명은 스타링크 들어가고 500만 명은 저기 고왕에 가입하면 SKT나 KT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망합니다. 그게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 한 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중국에 다 들어가고 1000만 명의 개인정보가 미국 스타링크에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동선 다 압니다. 중국은 어떤 짓 할지 모르는데 협박할 수도 있어요, 개인한테.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걸 대한민국 정부는 막아야죠. 그래서 표준 통신 위성이라는 걸 개발해야 되고, 싸게 발사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싸게 발사할 수 있는 만드는 발사체 시스템, 생태계도 만들어야 되고, 위성도. 우리는 그러면 쏘려면 몇 개나 필요하냐? 600에서 한 1000개쯤 필요하답니다. 그럼 우리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거 하고 미국의 스타링크랑 이렇게 바꿔가면서 서로 이제 이렇게 계약해가지고 니들 필요할 때 우리 거도 쓰고 우리도 쓰고 이렇게 해서 주고받고하면서 쓰면 되거든요. 그러면 가령 600개를 올린다고 치면은 인공위성은 통상 수명이 5년이거든요. 5년. 그 매년 120개씩 만들어야 됩니다. 위성을 120개씩 또 쏘아 올려야 됩니다. 120개 쏘아 올리려면요, 고흥에 있는 발사장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 발사장이 여러 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120개 쏘아 올리려면 발사체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거의 보면 위성항법이라고 있는데, 지금 GPS는 굉장히 통신위성 높이만큼만 있거든요. 근데 적어도 500km 상공에 있는 PNT, 포지셔닝, 내비게이션 타이밍, 저거는 500km에 떠 있는데 저걸 여러 개를 쓰면은 오차가 내비게이션 오차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 5에서 7cm밖에 안 납니다. 아주 정밀하게 할 수 있어요. 거의 그리고 정말로 끊기지도 않고요. 아까 앞에서 우리 AAM 말씀드렸잖아요. AM은 우리가 쓰려면 위성통신하고 저 PNT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건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동통신으로 이제 지금은 지원한다는 일부 사람들 생각이 있는데, 이동통신의 이 전파는 300m 이내만 날아다닙니다. 이 전파가. 근데 이 AM은 300에서 500m 상공을 250km로 날아가거든요.
그게 서비스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성통신이 꼭 필요한 거죠. 있어야만 AM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불가분 관계인데 그 정부가 그걸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다 해야 되는 거죠. PNT도. 그 다음에 이제 우주 쓰레기 몇만 개씩 올라가니까 저거 치우는 것도 보통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우주 쓰레기도 산업이고, 그 다음에 우주에서 무중력 상태에서 제조하는 거, 우주 태양광 또 자원 개발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먼 미래는 관광까지 이제 이런 게 다 되겠죠. 이게 이제 산업인데, 우리 발등의 불은 위성통신입니다. 통신위성. 이거는 우리 이동통신의 영향이 바로 오기 때문에 저건 우리가 해야 되고, 저거 하려면 그저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각종 지원 체계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예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7,200억이라고. 이제 우리는 사실 이동통신 경쟁력이 굉장히 있죠.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우리가. 그러나 위성통신 원천 기술은 좀 모자라고, 산업 기반은 아주 열악하고, 안이란 사고가 있고, 그 더 심각하고, 그래서 시장 진입하는데 한계가 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중국이나 미국이나 유럽, 영국은 원랩이라고 이제 600개 올린다는데, 그런 데가 많이 올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사다리를 치워버립니다. 우주가 너무 찼으니까 다음부터 위성 올리려면 허가를 받으라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 되면 이제 또 선진국 카르텔이 생기고, 우리는 후발국 되고 눈치 보면서 외국의 통신위성을 쓰고 돈 내고,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뭐 여러 가지 영화 이런 거, 넷플릭스 이런 거 보려면 외국에다 돈 주잖아요. 넷플릭스 왕국처럼 바뀌는 겁니다. 매우 심각한 분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생산 환경을 바꿔야 되겠다. 현재 삼중고, 구인난, 임금 상승, 재료비 상승, 부품 위기에 봉착돼 있고, 기술 수준 일부는 핵심 분야는 취약하고 원가 압박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OEM 현재 방식으로는, 단순 OEM 방식으로는 이익 실현이 불가능하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우리 GDP가 4만 불 가면은 경쟁력이 없어진다. 모든 업계 다 이 위기에 몰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부가가치 부품, 우주, AM, 생태계 전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 혁신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그 밸류 체인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여튼 맞춤형, 우리 공정 기술 혁신, 제조 혁신, 항공산업 맞춤형 정책금 이런 걸 해서 어쨌건 기업이 좀 살도록 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엔진 부품, 항공전자, 인테리어 이런 고부가치 쪽으로 좀 더 업체들이 바뀌어져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국제 공동개발 RSP 그 뭐 기체 개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돈이 되거든요. 그쪽으로 이제 좀 바꿔야 되겠다는 거고요. 교통혁명, 미래 교통혁명, 항공교통혁명은 AM 핵심 기술 개발하고 소부장을 다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친환경 전기 수소 비행기 이런 것도 같이 하고 뭐 있죠. 그리고 대량 생산 체제로 바꾸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주도 민간주도 우주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맞춰야 되겠다. 민간 인프라, 금융, 제도 개선, 표정통신위성 개발, 민간 발사장, 시험 설비 등 민간 인프라 필요하고, 서비스 분야도 많이 해야 되고, 스타트업 육성해야 되고, 앞으로 이종기업, 이 항공 우주 말고도 다른 데서 이 비슷한 부품들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도 들어와서 이걸 어떻게 같이 활용해야 되고, 민간 우주 기업의 경제성, 기술 역량을 제고해야 되고. 근데 이제 앞으로 그래 되면 저는 이제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앞으로 우주항공 전국적 클러스터가 구축이 될 걸로 봅니다. 생산성을 높여서 많이 해야죠, 효율적으로. 그게 이제 숙제인 거죠. 그런 이제 기반을 만들어줘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저는 이걸 반드시 해야 됐다는 생각도 드는데,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제조 공장을 가봤는데, 항공 제조 공장을 가봤는데, 일단 자재를 사람이 여기 실어가지고 공작기기에 갖다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공작기기에 그걸 깎는 바이터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사람들이 설치를 해요. 작업자들이 설치하면 딱 넣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NC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제 쫙 자동으로 하죠. 깎고 나면 이게 이제 사람이 이제 또 하거나, 어떤 데는 뭐 어떤 좀 괜찮은 회사는 그걸 자동으로 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 하는데, 또 많은 데는 사람이 옮기기도 해요.
그리고 거기 깎고 나면 찌꺼기가 두 종류가 나오는데, 첫째는 깎은 그 쇠 조각들, 그죠? 이런 조각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절삭류가 나와요. 절삭류는 밑으로 빠져나가는데, 어떤 데 가면은 제가 가보니까 젊은 친구가 그 찌꺼기, 그 쇠 조각을 갖다가 밀대로 밀고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 젊은 사람들이 가서 일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천에 있는 대부분 회사들 가보면 그것도 참 이상합니다. 저는 이게 문화의 차이인데, 나이 든 CEO가 하는 회사에는 젊은 사람 노동력 구하기 어려워요. 젊은 CEO가 하는 데는 젊은 사람이 가서 일을 해요. 조직 문화가 다른가 봐요. 나이 든 사람은 못 느끼는데 젊은 사람은 느낍니다. 그래서 이것도 빨리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생산 체계가 그렇고, 이제 나오면 이제 검사하잖아요. 검사하는 것도 하나씩 놔두고 사람이 이제 곧 해가지고 딱 설치해주면 자동으로 이제 검사하죠. 근데 사람이 중간에 끼어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회사를 가보니까 자재가 이제 딱 들어오면 자재가 창고에 자재가 어디 배치했는지 다 압니다. 그 창고 자동화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계가 로봇이 와서 딱 찍어가서 그 공작기계에 딱 설치합니다. 설치하면 거기에 뭘 깎아야 되는지는 로봇이 와가지고 공작기계 바이터 깎는 뭐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생긴 것도 있는데, 그런 게 한 2,000개쯤 들어있는 빌딩, 공장 안에 이제 빌딩 같은 게 있는데, 거기 가서 필요한 것들 딱딱딱 지가 집어와서 가져옵니다. 로봇이. 그리고 그게 이제 그 공작기계 앞에 오면 그게 로봇 암이 있어서 얘가 딱 잡아가지고 공작기계 딱딱 설치를 해줘요. 장치를 해줘.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된 걸 와서 쫙 깎고 나면 거기 나오는 찌꺼기는 자동으로 밑으로 다 빠져요. 사람이 전혀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깨끗해요. 우리 사무실 같이 깨끗해요. 그렇게 됐고, 그리고 다 깎고 나면 이게 뭐 씻고 하는 이런 것도 다 자동으로 다 로봇이 하고, 포장만 사람이 하는 거죠. 검사도 자동으로 다 사람이 끼어들 필요가 없어요. 만약 이렇게 되면은 경쟁력이 생깁니다. 노동력, 공장 2,000평짜리 공장에 한 몇 명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 데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이제는 노동력 쉽게 구할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경쟁력이 생깁니다. 생산성도 높아지고 인건비 줄일 수 있고. 우리는 또 이제 프로그래밍이라든지 뭐 이런 참 품질 관리 잘하거든요. 그런 노하우를 넣어가지고 하면은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한 업체에서 뭐 어떤 데는 10,000개 종류의 부품을 만드는 데가 있어요. 그 못 만듭니다. 그렇게 가지고는 앞으로 이런 것들 좀 줄이고, 똑같은 회사 A 회사도 10,000개 비슷한 부품, B 회사도 비슷한 거 10,000개, C도 비슷한 거 10,000개 서로 경쟁해서 하고 이러면 서로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캐테고라이즈 해가지고, 이제 그건 이제 CEO들한테 이제 오너들이 협조를 해야 가능하지만 생태계를 이렇게 좀 다시 구축해보자. 공장도 다시 설계를 해보고, 그런 식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해보자는 거죠. 그게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통합 생산 품질 관리하고 이 공정들, 공정 1, 2, 3, 4 이게 다 다른 업체들입니다. 저렇게 연결시켜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면은 저 안은 자동화되어 있는 거죠. 스마트화되어 있고. 이렇게 하면 기존의 OEM 현재 생산 체제와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그래서 저렇게 하려면 사실 돈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공장에는 계속 24시간 생산해야 되는데 그걸 스톱하고 할 수 없거든요. 딴 데다 지어줘야 됩니다. 지어주고 필요한 부품은 그 장치들은 일시적으로 가져가서 이제 해야 되고 기반 만들어줘야 되죠. 정부 돈이 투자돼야 됩니다. 지자체 돈도 투자해야 되고, 저렇게 했을 때 우리 한계 봉착한 항공산업계들이 그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에 AM 대량 생산도 할 수 있어요. 그거 안 하면 다 죽습니다. 근데 쟤들만 죽는 게 아닙니다. 저 업체들이 안 되면요, 대한민국의 문제가, 항공산업의 문제입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5년 내에 옵니다, 저게 문제는. 그래서 우리 좀 굉장히 좀 다른, 정말 좀 뭐랍니까, 위기감을 갖고 이렇게 대응을 하지 않으면 이게 엄청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시간이 많지 않은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일본이 저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서 일본 사례를 좀 이렇게 좀 바꿔서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을 30% 이상 개선하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인건비 확 줄이고 인건비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어요. 이게 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일단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